세닉. 뭐야 이거? 뭐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연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르노차가 신차가 나올 때마다 항상 굉장히 큰 기대를 안고 타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르노가 저희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뭐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악감정을 가지고 이제 르노 차량을 이렇게 안 좋게 평가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뭐 좀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 이 차를 깐다고 해서 뭐 돈을 줍니까? 이 차를 까서 다른 차가 판매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뭐 반사 이익을 얻습니까? 이거를 까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무슨 좋은 소리나 듣습니까? 오만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이거 깐다고 해가지고 뭐 구독자 수가 뭐 폭발적으로 늘기를 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동차라는 거는 사람마다 이 우선순위로 놓고 평가하는 항목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운전이 제일 재밌어야 되는지, 운전이 컴포트해야 하는지, 사람마다 다 이건 주관적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지금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그냥 내가 운전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냥 그 순서대로 평가했을 뿐이에요. SM6의 그 출발할 때 막 이러면서 출발하는 거, 콜레오스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막 이렇게 꿀렁거리는 거, 막 방지턱 지날 때마다 막 이렇게 되는 거, 저는 정말 단지 제가 차가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좀 안 좋게 평가를 했던 것 뿐인데, 이 오해를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언젠가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르노차가 있다면 정말 듬뿍 칭찬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실 콜레오스도 그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만큼은 나보다 빡세게 칭찬해준 사람 없어. 다만 그 브레이크랑 그 서스펜션 세팅이 지랄 맞아서 내가 그걸 욕했을 뿐이야. 아무튼 그래서 이번 세닉도 엄청나게 크게 기대를 하고 타봤어요. 뭔가 SM6나 그랑콜레오스처럼 유럽향, 중국향으로 만들어져 있는 차를 또 가지고 들어와서 코리아에서 어줍지 않게 막 한국향으로 튜닝해보겠다고 막 뒤에다가 무슨 이상한 고무 댐퍼를 달고 이상한 한국향 튜닝을 하지 않은 차거든, 얘는. 얘는 그래도 이제 유럽 버전 그대로 들어왔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큰 기대를 안고 차를 타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르노차랑 몸이 뭔가 그냥 안 맞는 건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세닉도 제 몸에 이렇게 딱 맞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콜레오스의 파워트레인처럼 이 차도 이제 칭찬해줄 부분들은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일단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합니다. CMF라고 하는 이제 르노랑 닛산이 만든 그 얼라이언스에서 만든 거대한 아키텍처 그룹이 하나 있고, 이 아키텍처 그룹 하에 만들어진 여러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 플랫폼들 중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CMF EV 플랫폼이에요. 자, 그래서 같은 CMF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내연기관 플랫폼들과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휠베이스 자체도 좀 더 길고,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1열도 그렇고 2열 시트의 이 방석의 높이까지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열에 앉았을 때도 다리를 딱 바닥에 편하게 딱 내렸을 때 이 허벅지가 시트에서 뭐 과하게 뜬다거나 뭐 다리가 심하게 쫙벌이 된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들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이 회전 반경을 정말 잘 뽑아놨는데, 제가 ID4 Q4를 얘기하면서 항상 이 회전 반경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주차를 해놨다가 이제 차를 빼려고 해. 앞에 차가 너무 타이트하게 삐져나와 있거나 이 통로의 폭 자체가 너무 좁아. 이런 상황에 회전 방향이 좋은 차들은 그냥 굉장히 쉽게 돌아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차장에서 살짝 테스트를 한 게 있는데 영상을 좀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일단 넥소를 세워놨습니다. 물론 넥소는 내연기관 차는 아니긴 하지만 넥소의 회전 반경은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들과 비슷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넥소를 저 주차칸 지금 저 칸에 끄트머리에다가 바퀴를 딱 갖다 붙인 상태로 돕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넥소는 이제 요 정도 회전 반경이
나오고요. 똑같이 세닉을 가지고 이제 또 돌아보면 세닉은 자 지금 각각 바퀴가 그릴 수 있는 가장 먼 지점에다가 현대 엠페스티벌에서 굿즈를 주신 이 미니 헬멧을 갖다가 세워놓은 건데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그리고 그냥 단지 차가 얼마나 이 원을 크게 그렸는가를 그냥 딱 1대1로 비교를 해놓고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큰 차이가 나고, 물론 제가 맨날 회전 반경으로 이렇게 칭찬해주는 ID4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코스에서 이렇게 돌았을 때 얘보다도 더 작은 원을 그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세닉 같은 경우에 ID4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내연기관차들 그리고 뭐 EGMP 같은 차들은 사실 넥소보다도 더 크거든요. EGMP는 저 자리에 세워놓으면 저기를 지금 한 번에 못 돌아요. 그래서 그만큼이나 이 세닉의 회전 반경이 좋다. 이 회전 반경이 좋은 거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도심지에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지하주차장을 많이 다니는 이런 환경에서는 정말 운전이 편해질 수 있는 포인트다. 근데 ID4는 사실상 그 미친 회전 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 세팅을 후륜구동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물론 뭐 EGMP 같은 경우에는 뭐 후륜이나 전륜이나 뭐 4륜이나 전부 다 회전 반경이 똑같이 다 큰데, 어쨌거나 ID4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회전 반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닉 같은 경우에는 전륜 구동이에요. 구동축이 앞바퀴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만큼이나 좋은 회전 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덕분에 아무래도 세닉 같은 경우에는 ID4보다는 똑같이 스노우 타이어를 낀다 하더라도 겨울철에 조금 더 좋은 등판 능력과 조금 더 안정적인 주행 성능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회전 방향을 함께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는 지금 이 세닉에 사용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저는 굉장히 이 도심형의 이 컴팩트 SUV를 만드는 플랫폼으로서는 굉장히 좀 잘 만든 플랫폼 아닌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타봤던 모든 르노차들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하체 셋업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의 리스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인풋을 빠르게 넣었을 때 차량 또한 굉장히 날카롭게 잘 회두가 되는 느낌이고, 고속에서도 자세를 찾는 과정이 꽤나 빠르고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큰 범프, 뭐 엄청 럭셔리한 느낌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 정도라면 일반 도로에서 큰 요철, 큰 범프들을 아무리 만나도 이렇게 뭐 불쾌할 일은 없겠다라는 정도 수준은 충분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방지턱을 넘을 때뿐만 아니라 이 떨어질 때 2열에서 앉아있을 때 그 느낌도 그냥 애기들 같이 타고 다녀도 뭐 문제가 없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승차감을 보여줬던 것 같고, 조수석에 ISOFIX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패밀리카로 제가 항상 1열에 ISOFIX 있는 ID4 같은 차 진짜 괜찮습니다 뭐 이런 말씀 항상 많이 드렸었는데, 딱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와, 이거 ID4 Q4에 좀 좋은 대안 아닌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뭐 들었었는데, 좀 열을 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목도리를 좀 풀고 싶은데, 사실 이거 이제 광고를 해야 돼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광고를 좀 하고 풀게요. 코스모 프로브, 저희 수년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광고 드리고 있는 80이나 등급의 캐시미어로 만들어진 목도리입니다. 그 인도 쪽 히말라야 산맥에 딱 요 80이나 등급의 양털을 뽑아낼 수 있는 양들이 딱 서식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이 80이나 등급의 캐시미어 요 털들이 나오고요. 거기서 뽑아낸 걸로 만든 원단으로 만든 목도리고, 요 80이나 등급이라는 거는 똑같은 캐시미어라도 그 안에 등급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반 명품 브랜드들 중에서도 이런 버버리 정도 급 말고 그 위에 남성 브랜드로 가면은 뭐 제니아 같은 브랜드나 아니면 뭐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들 이제 가면은 이 80이나 등급의 머플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예요. 근데 이제 그 원단을 딱 가지고 와서 브랜드만 없다 뿐이지, 사실 이게 목도리는 살에 직접 감기는 거라서 이게 진짜 원단이 중요하거든요. 좋은 원단으로 만들어진 목도리를 저렴하게 여러분들 이제 또 명절이니까 가족분들, 어르신들께 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패키지 잘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또 이번에도 하셨다고 하니까요. 선물 필요하신 분들, 목도리 선물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컬러가 이쁜 게 많습니다. 컬러도 좀 다양하게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은 되겠네요. 80이나 캐시미어 목도리. 어우 더워. 목도리가
보온 능력이 좋아가지고 이게 소리가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아 뭐부터 말해야 되지? 지금 가장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브레이크입니다. 네,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 페달의 이 담력, 필링에 좀 예민한 편이에요. 왜냐면 저희 채널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멀미가 진짜 심합니다. 트랙에 들어가면은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멀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택시를 못 타고 진짜 웬만하면 누구한테 나 좀 데리러 오라 그러고 나 스스로도 그걸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굉장히 좀 부드럽게 밟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제동이 되는 결국 속도 그래프가 어떻게 떨어지느냐를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게 곡선을 이쁘게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제동을 하려고 모든 브레이크를 그렇게 밟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 페달의 담력이 그랑콜레오스처럼 나는 분명히 10%를 밟고 있는데 제동력이 막 변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세팅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제네시스 GV60처럼 브레이크 초반에 밟는 담력이 무슨 모나미 스프린처럼 낭창낭창 완전 이렇게 쉽게 밟혀. 너무 쉽게 밟히는데 또 이 전체 스트로크 길이가 또 짧아. 스트로크가 짧을 거면은 브레이크 페달이 무겁든가, 뭐 맥라렌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런 브레이크 시스템들을 굉장히 좀 싫어라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금까지 타봤던 모든 브레이크 페달 담력을 다 통틀어서 가장 최악의 브레이크 담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최악이야. 이거를 차를 타보고 만들었나 난 너무나 의문이야. 이거를 만들고 안 타보고 판 건가 이거를? 여기죠. 여기서 요 정도까지, 요 정도? 이게 지금 꽤 많이 밟은 거거든요. 요 정도까지. 지금 거의 뭐 한 30% 정도는 밟은 거고, 이 30% 정도가 사실 일상 영역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앞쪽 구간인데, 스펀지도 아니야. 흐물흐물한 풍선 발로 밟는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가볍고 물컹물컹하게 밟혀버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밟히는 구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다. 자, 그리고 나서 더 문제는 이 30%에서 조금 더 밟잖아요. 그럼 한 40%대부터는 이 제동력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 그래서 우리가 차를 움직이다 이렇게 정차를 할 때 그냥 우리는 브레이크 페달을 점진적으로 쭉 누르면 제동력을 함께 부드럽게 쫙 올려주면서 끝에 정차하는 순간까지 이 곡선을 함께 그려줘야 되는데, 얘는 일단 앞쪽에 30%는 뭐 그냥 끊어져 있는 느낌이야. 완전 낭창낭창하게 들어가면서 막 브레이크 담력이 막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제 거의 다 멈출 때쯤 돼가지고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이라도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면은 그때는 또 확 앞으로 확 쏠려버리는 거야. 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야, 그거 네가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야. 뭐 네가 그 적응을 해가지고 운전하면 다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테슬라들이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완벽한 컴포트한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저는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원페달 드라이빙 아무리 익숙해져도 100% 일반 내연기관 타력주행, 아무것도 부하가 걸리지 않는 타력주행을 할 때 브레이크 페달만 가지고 딱 멈추는 그 제동력의 부드러움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현대기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밟던 도중에 뭔가 이상한 토크 같은 게 딱 들어가면은 이 모터 회생제동이 딱 풀려버리면서 제동력이 변해요. 그럴 때가 있는데, 걔는 가끔씩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닉이 좀 콜레오스처럼 그렇게 막 시종일관 그러는 거는 아니기는 한데, 요철을 밟는다던가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브레이크 페달을 좀 이렇게 일정하게 밟고 있는데 이게 제동력이 좀 달라지는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컴포트한 운전을 방해하는데 이제 그런 요소다.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컨트롤할 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행보루 장치를 사용할 때에도 이 앞차와의 거리를 추종할 때 이 제동력이 굉장히 이렇게 훅훅훅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FSD 말고 그냥 일반 오토파일럿들 뭐 이렇게 붕끽 한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얘는 붕은 없는데 끽을 해요. 끽만 놓고 보면은 테슬라보다 심해요. 르노가 이 전자식 브레이크를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아예 없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궁금한 거는 요게 이제 같은 플랫폼이 닛산 리프, 뭐 아리아 뭐 요런 데 이제 같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걔네도 다 이런가? 뭐 이제 그런 의문이 좀 저는 들어요. 이건 좀 너무했다 이거는. 그래서 브레이크 진짜 이거는 문제가 좀 크다라는 말씀을 좀 일단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이제 이 차주분께서도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기는 한데, 공조 소음이 좀 있는데, 공조 소음이 그냥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거슬릴 정도로 있어요. 뜨거운 바람을 만들면 만들수록 소리가 좀 이제 심해지더라고요. 팬이 도는 소리는 아니에요. 단지 피트실 히터가 돈다?
라고 해서도 이런 소음이 날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런 소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히트펌프 소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기차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폐열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배터리 팩에서도 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모터에서도 모터가 계속 돌면서 열이 발생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열들을 모아가지고 열 교환기를 거쳐서 이 실내 안으로 따뜻한 바람으로 그거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히트펌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히트펌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잘 사용을 하죠. 근데 그 덕분에 테슬라도 공조장치 작동할 때 소음이 좀 붕 하면서 더더더 떨리는 좀 그런 진동도 좀 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이 히트펌프 열 효율을 좀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비가 그래도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히트펌프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다 전부 다 처음 세팅해보는 그런 이제 아이템들이다 보니까 이 노하우들이 좀 쌓이고 좀 숙성이 되고 좀 그래야 하는데, 르노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노하우가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죠. 그렇게 빨리 달리고 있지 않는 상황에는 달리고 있는 도중에도 또 들릴 때가 있을 정도로 크고, 그 정도로 크다 보니까 정차에 있을 때는 진짜 꽤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은 꽤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정도로 들리긴 하는데, 여름에는 괜찮지 않을까. 여름에도 이런가?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들 안에 이제 UI, UX들, 이 프레임 레이트들, 이게 사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까지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는 디스플레이는 또 지금 오랜만에 보거든요. 자, 제가 지금 속도를 좀 낮췄다가 한번 악셀을 밟아 볼 테니까 속도가 올라가는 걸 한번 보시죠. 브락셀. 그리고 이 메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쪽에 뭐 이런 반응 속도나 뭐 터치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요즘 최신 차량들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들과 비교를 한다면 반응성이 이렇게 좋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쪽의 UI, UX들도 이렇게 사용자 경험이 좋은 직관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 수납 공간, 여기다가 이게 C타입 포트를 두 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쓰라는 건지 차주분께서도 여기다가 C타입 하나 꽂아 두셔가지고 케이블이 이렇게 주렁주렁 나와 있던데, 이런 데는 저희가 만든 그 케이블도 못 써요 이거. 그리고 컵홀더는 여기 하나에, 이 도어 포켓은 또 너무 작고 낮아서 이 도어 포켓에도 뭐 지갑이나 휴대폰 하나 제대로 이렇게 여기다가 얹어 놓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배터리 잔량이 65%인데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194km 뜨거든요. 여기서 공조를 완전히 다 끄면 꺼도 뭔가 반영이 바로 되지는 않네. 물론 상온 기준에서 속초를 제대로 왕복을 하면서 테스트를 한 건 지금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이 영하의 날씨에 요 같은 클래스의 다른 전기차들이 보여주는 주행 가는 거리, 그래도 시내 주행만 했을 때 한 350 정도는 그래도 타는 그 정도 주행 가는 거리도 사실 지금 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주행 가는 거리 면에 있어서도 사실 동급 대비 뭔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또 좀 어려울 것 같고, 유럽 브랜드들이 이제 뭐 전기차 만드는데 굉장히 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어려워한다라는 거에 저는 그렇게 막 동의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르노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웠나 보다 전기차를 만드는 게, 그런 생각 또한 좀 드는 그런 차량이었네요. 요 차가 재고가 많이 남아서 1,500만 원 이렇게 할인을 하고 이렇게 판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다 된 걸로 아는데, 빠방 회원분께서도 이제 1,500 할인을 받고 다행히 이렇게 4천만 원대에 다시 구매를 하시기는 했는데, 애초에 이 차를 막 6천만 원 가까이까지 가격 세팅을 해가지고 나온 그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다. 거의 정가 가까이를 다 주고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르노는 이거는 환불을 해줘야 되는 수준 아니냐, 그 차액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이건 애초에 그 가격이라고 좀 볼 수 없는. 컬럼 타입 기어 노브 만들어 놓은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떤 차가 컬럼 타입 기어 노브 바로 아래 와이퍼 레버 그대로 놓고 그 바로 아래 이 볼륨 컨트롤 이 그대로, 세상에 어떤 브랜드가 이거를 이렇게 만듭니까? 벤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컬럼 타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워셔나 이런 라이트 컨트롤 하는 거는 다 왼쪽 이쪽으로 다 따로 빼놨잖아요. 이건 정말 UX라고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만든 차예요. 이 바깥쪽에 이 인트로 때 보여드렸던 그
도어 캐치를 여는 부분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살짝 밀어가지고 당기면 되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기는 하는데, 자고로 자동차 도어라는 거는 누구나 직관적으로 편하게 열 수 있어야죠. 그게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웠던 차입니다. 좀 많이 기대를 했던 르노 차량인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